오늘 제 강의는 바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저보고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경제 사회 문제가 뭐냐라고 물으면 기업가 정신의 상실이에요. 근데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라 달리 표현하면 도전력의 상실입니다. 뭘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의 상실.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상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운이 빠져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다시 이 불시 20년 전, 저는 그게 2002년도를 기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열정과 혁신 의지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후배들한테 저희가 해줘야 될 그걸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언론에 최근에 자주 등장을 해서 잘 아시는 분일 텐데, 짐 로저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죠. 42년생이에요. 연세가 많습니다. 70년대에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하고 퀀텀 펀드 만들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번 사람인데, 제가 항상 올려다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 한 10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68세. 이분이 싱가포르로 집을 옮길 때예요. 그러니까 국적 문제 때문에 국적 빼놓고 그냥 다 바꾼 겁니다.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거주지를 뉴욕에서 싱가포르로 갈 때예요. 그때 한국에 잠깐 들려서, 이 사람이 북한 문제 관심이 많아서 한국에 잠깐 들려서 저희 대학에 와서 학생들한테 무료 강연을 해주겠다고 아주 친절한 제안을 해서 저희 대학에 오셨어요. 저하고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뭔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 좋은, 당신한테 그 큰 혜택을 준 미국 땅을 버리고 왜 싱가포르로 가냐? 그랬더니 아주 거창한 얘기를 합니다. 스타트는 19세기 100년은 영국의 시대였고 20세기 100년은 미국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활동을 그래서 미국에서 했다는 거죠. 국가를 선택지로 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국가는 보통 주어진 거로 받아들이시죠. 난 사람들은 국가를 선택지로 놓고 삽니다. 굉장히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국가라는 게. 국가라는 바운더리가. 근데 그거 넘어서셔야 돼요, 사실. 68세를 먹은 할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을 보니까 이분이 세 번째 부인하고 그때 살고 있었는데, 애들이 굉장히 꼬마였었어요. 중학생 애 둘이 있었는데, 자기 애들을 보니까 자기 애들이 활동할 세상은 미국이 아니더래요. 21세기의 시대에 내 자식들한테 가장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자기는 중국이라고 생각한대요. 저는 동의 안 하지만 하여튼 중국이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중국에는 교육 인프라가 별로 안 좋아서 그 밑에 붙어 있는 싱가포르로 간대요.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행동력에. 그러고 이 사람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옮겨요. 제가 이분이 저한테 던진 화두를 그때 당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얼마 전에 이분 만나기 한 몇 개월 전에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경제 잡지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썼어요. 그게 뭐였냐면
당신의 성공을 결정하는 게 당신의 노력인 것 같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당신이 한평생을 살면서 누리는 부와 명예와 이런 거는 사실은 당신 노력 외적인 거에 의해서 많은 게 좌우가 돼. 그 첫 번째 증거를 댈게 그게 국가야.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요. 어디에 태어나는 게 베스트냐? 여러분 룩셈부르크에 태어나면 스타트부터 10만 달러입니다. 연간 국민소득이. 아프리카 부룬디에 태어나면 500달러예요. 누가 행복하게 삽니까? 어느 국가에 태어나느냐가 여러분 행복의 반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에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죠. 저는 이 짐 로저스가 저한테 어떤 화두를 던진 거냐면, 그러고 나서 그 이코노미스트 잡지는 그게 2013년이 그랬는데 2013년도에 당신의 자식이 태어난다면 어떤 국가에 태어나기를 원하는가, 그 랭킹 탑 20를 발표한 거예요. 거기에 한국은 없었습니다. 넘버원이 스위스였어요. 제가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제 자식이 지금 어느 국가에 태어나는 게 2020년 어느 국가에 태어나는 게 베스트인지 생각해 보면 스위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짐 로저스는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1942년에 태어났는데 미국의 화이트 아메리칸으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1942년에 미국의 화이트 아메리칸 하면 좋은 부모를 만난 거거든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삶을 살다가 이 화두를 던진 겁니다, 저한테. 저는 사실은 96년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12년 살다가 미국에 영원히 거주를 할까 말까. 96년에 서울대학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거 가야 되는 건지, 여기 스테이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든 여건으로 보면 미국이 굉장히 좋은 국가입니다. 저는 한국을 선택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10%할 때입니다. 내가 왜 2%짜리에 들어가서 고생합니까? 경제 성장률이 10%면요, 내가 지금 못해도 괜찮아요.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선택이 별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96년에 제가 미국에 계속 사는 것보다 10%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던 대한민국에 가면 저는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혜택을 다 본 사람입니다. 저는 불만 불평 하나도 없어요. 불쌍한 건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죠. 저만 그렇게 본 게 아닙니다. 96년 당시에 세계적인 경제 경영학자들이 대한민국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저런 국가가 있지? 피터 드라카 같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어느 신문사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내가 그 증거를 대마.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를 안 했을 때죠. 96년이니까. 뭐 아시아의 4마리 용 얘기가 나올 때니까. 그런데 미국이 가장 혁신적인 국가라고 다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가장 혁신적인 국가래요.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피터 드라카가, 내가 증거를 대마. 야, 대한민국 봐라. 대한민국은 1953년에 6.25가 끝난 다음에 그야말로 자원 제로에서 출발한 국가다.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인적 자원이 있습니까? 물적 자원이 있습니까?
뭐 스페인, 프랑스 같은 데는 좀 망해도 괜찮아요. 선조들이 해온 성당도 팔아먹고 뭐 망고도 팔아먹고 살면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피터 드라카 얘기를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서구 사회가 200년 동안 이룬 경제 업적을 대한민국이 불과 40년 만에 이루고 있다. 너희들 대한민국이 이걸 뭘 갖고 한 줄 아느냐? 서구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경제 성장이라는 건 자원 가지고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갖고 경제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봐라 이거죠. 자원 아무것도 없는데 대한민국은 서구 사회가 200년 동안 한 일을 4분의 1로 줄여서 지금 고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갖고 한 줄 아느냐? 도전 정신 갖고 한 거다. 이게 답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야, 한국이 어떻게 성장률 10%로 하지? 여러분, 경제 성장률 10%는요, 세계 한 240여 개 국가가 있는데, 그들 10만 년 데이터를 봐요, 제가. 한 국가가 단 한 해만 10% 이상을 한 케이스, 그런 국가 따져보면 20여 개밖에 안 돼요. 우리는 이거를 수십 년을 했거든요. 그런 국가는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 뭘 갖고 한 줄 아느냐? 도전 정신이에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도전 정신을 상실하는 순간 끝이에요. 우리의 버팀목은 도전 정신이에요. 도전을 해야 혁신을 할 거 아니에요. 기업가 정신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건 도전 정신입니다. 근데 도전을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제 강의가 컨텐츠 전달하는 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강의장에서 또는 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 내용 안 들어도 좋습니다. 뭐를 찾기를 바라냐면 도전력은 여러분들 마음속, 가슴속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온 시간을 회상하면서 내가 가장 열심히 뭔가를 도전하고 탐구하고 살았던 시점, 그때의 기분, 그때의 열정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면 대한민국 다시 경제성장률 10% 합니다. 우리가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케인즈 같은 사람들은 이거를 동물적 야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애니멀 스피릿을 찾아내야 해요. 애니멀 스피릿은 가슴에서 나옵니다. 96년 때 있었던 일을 하나만 더 소개합니다.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를 사신 분들이니까 이때 내가 어땠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하고 내가 뭐가 변했나. 96년 때 국가가 잘 되려면 이런 이제 낭보들이 많아요. 원래 그 월드컵을 일본한테 주려고 그러다가 우리가 뭐 이것저것 로비도 잘하고 잘해서 하여튼 공동 개최한다고 96년에 발표가 됐어요. 일본하고. 월드컵 행사가 아시아권에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경제력이 워낙 있으니까 이제 아시아한테만 준 건데. 하여튼 2002년도에 월드컵 행사를 한대요. 저는 걱정이 엄청 됐어요. 이거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하고 같이 50대 50 공동 개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언론이 한 달 동안 일본하고 한국을 끊임없이 비교할 겁니다. 근데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만난 일본인은 세계에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최적화된 국민이에요.
저는 일본 사람 절대 못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일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일본 사람보다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본 사람 우습게 보는 국민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가보세요. 유럽 애들도 일본에 대한 존경심은 대단합니다. 아주 성실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삽니다. 뭐 이런 국가의 국민하고 맞짱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뭘로 제가 이겨야 됩니까, 쟤네들? 저는 걱정이 무척 됐어요. 근데 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훨씬 잘했습니다. 세계 언론기관의 평가가. 정부가 철저히 준비했죠. 그래서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2002년도 행사하면 이제 세계 언론이 대한민국을 주목할 테니까 그때 당시에 국가 이미지 조사 같은 걸 하면 세계인들이 한국 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그러면 전부 6.25 특히 그 미국 방송에 있는 매쉬라는 프로그램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거 하여튼 나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하면.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네. 국가 이미지를 바꿔야겠다, 이걸 통해서. 아주 잘한 거예요. 정부에서 위원회 만들어서 홍보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마케팅적인 작업인데 그때 당첨된 그 홍보 슬로건이, 낙점된 홍보 슬로건이 다이내믹 코리아예요. 지금 안 씁니다, 이거. 저는 이 홍보 슬로건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제가 찾던 단어였습니다. 저는 기업을 전공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기업을 설립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미션 스테이트먼트라 그러거든요. 내가 기업 왜 하는지. 나의 기업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는 모든 조직의 존재 이유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이유, 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달성하면 더 이상 그 회사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한낱 기업도 미션 스테이트먼트, 존재 이유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세계 240여 개 국가가 있는데 왜 한국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한국이 있어야 될 이유, 인류한테 물어보면 한국이 왜 있어야 돼? 라고 캄보디아 사람한테 물어보면 한국은 이래서 있어야 돼. 그것이 뭐냐 이거죠. 그거를 국시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단어를 잘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강국들은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락했던 국가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국시는 자유입니다. 얘는 영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계 국민의 인류의 자유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브렉시트가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영국 사람은 자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의 국시는 혁신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혁신가가 국적 버리고 다 미국 가서 행사합니다. 일론 머스크 보십시오. 호주 사람이지만 활동을 미국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혁신을 국시로 삼는 국가니까 혁신가가 능력 발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뭘까? 이걸 찾고 있었어요. 제가 지식인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잘난 게 도대체 뭐요? 대한민국의 국시, 우리가 지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뭡니까? 저한테 어느 누구도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걸 찾은 겁니다. 이걸 만든 정부는 그냥 홍보 슬로건으로 사용하려고 그랬지만 저는 국시였어요, 저한테. 제가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야, 한국 사람한테 이거는 배워. 역동성입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면 대한민국 같이 역동적인 국가가 없어요. 제가 외국 사람 만납니다. 이 사람이 매 6개월마다 한 번씩 한국에 오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갈 때마다 조선호텔에 묵어요. 한국에 오면 뭐가 좋더냐? 한국 오면은 올 때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리노베이션 돼 있대요. 자기가 그 옥상에서
조선인들을 위해서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밑에 있는 식당이 올 때마다 상호가 바뀐대요. 식당이 6개월에 안 가는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동적인 국가에서 살면 재밌습니다. 역동적인 국가에 살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잘못하잖아요. 그럼 바로 잘난 놈이 와서 대체해버려요. 그게 역동성이에요. 여러분, 편하기는요, 변화 없이 나의 지금 현재 상태가 그대로 가는 게 편하죠. 편하기는. 근데 그 삶의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하여튼 떨어지든, 나락으로 떨어지든, 올라가든, 역동적이야, 불확실해야 삶의 재미가 있는 거지. 불확실성을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으면 그 뭐가 재밌습니까? 세상 사는 의미가 없죠. 대한민국이 그런 국가예요. 제가 그 답을 찾았어요. 제가 일본 사람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역동성입니다. 일본 사람 재미없어요. 외국 공연단체가 옛날에 우리가 좀 못 살 때 일본만 들렸다 갔거든요. 한국이 좀 살사니까 이제 가는 길에 한국 들려요. 그 뮤지션들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일본 사람도 도대체 박수를 치는데 기계가 치는 것 같아요. 한국에 가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거든요. 역동적이에요. 자기 공연하는데 신이 난대요. 이 역동성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어쩌고 이거. 세계인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국가라는 거죠, 한국. 제가 역동성이 상실된 몇 가지 증거를 좀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도전력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순위를 가서 보시면요. 2016년도 자료를 보시면 기업 순위를 10대 기업 순위를 보면 창립연도가 모두 다 50년 이상 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50년 전에는 역동적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 기준으로 제가 뽑아보잖아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압니까? 이 순위가 이 10대 그룹이 끊임없이 바뀌는데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이 기업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위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요. 더 잘난 10대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미국의 순위, 여러분들 요새 뭐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미국의 지금 위대한 기업들, 그 기업 가치가 막 트릴리언 달러가 막 넘어가는, 빵! 뭐 그러잖아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구글,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 보세요. 창립 연도가 50년 다 안 된 기업입니다. 미국의 S&P 500대 기업, 거기에 잔존여한이 20년이 안 돼요, 지금. 역동적인 국가입니다. 역동적인 국가라면 이거보다 훨씬 잘난 기업들이 계속 매년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도 50년 동안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측정하는 기업 교체율이라는 개념으로 측정하는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측정합니다. 분모의 총 기업의 수, 분자의 창업 기업의 수 플러스 퇴출 기업의 수. 그러니까 식당이 6개월이 안 가야 역동성이 높은 거예요, 지수가. 그거에 의하면은 2002년도 제가 얘기한 2002년도부터 30-40% 떨어졌어요, 지금. 역동성이. 모든 지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업가 정신 지표는 이것까지 포함한 이것보다 이제 훨씬 더 광의의 개념인데 역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표가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 지표가 경제 성장률을 10년 후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해서 국가마다 이거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세계 기업가 정신 센터 같은 데서 국가별 비교를 해요. 96년 당시에는 한국이 세계에서 1, 2등을 다퉜습니다. 기업가 정신 지표가.
그러니까 피터 드라크가 그런 얘기 한 겁니다. 지금은 어떠냐? 한 26위, 7위 이런데 우리 일본보다도 못해요. 우리 항상 일본 만날 때마다 잃어버린 20년의 국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 비난을 받을 겁니다. 곧 26, 7위. 저는 이것도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기업가 정신 지표 만드는 기관의 이 지표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가서 보면 창업 기업의 수가 되게 중요해요. 창업 기업의 수에 있어서는 한국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창업되는 기업의 대부분은 닭집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닭집을 비난할 생각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게 닭집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은 그 아름다운 경제활동이에요. 문제는 제가 어떤 지역에 닭집 하나를 오픈했을 때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를 줄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닭집을 하면 나하고 내 배우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계형 창업이라고 그래요.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거, 그 기업의 상장 기업의 주가를 올리는 거는 기회추구형 창업. 그러니까 제 눈에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가 10년 후에 2배, 3배가 돼서 우리나라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가는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삼성의 씨앗이 뿌려져서 10년 후에 삼성이 되는 기업이 나와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업의 성장의 대부분은 삼성 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국가가 저는 스틸 미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짐 로저스의 얘기를 반박한 거예요. 중국 아니다. 세계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존의 탑10 기업을 무너뜨리고 올라가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다. 우리가 90년대까지는 그랬거든요. 그러다 이제 역동성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제가 얘기한 기회추구형 창업으로, 그러니까 창업의 질이죠. 그걸로 보면 한국이 한 50위권, 세계에서. 그저 그런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 이걸 찾아야겠다 이거죠. 국가가 잘 될 때는요, 투자할 때가 많아요. 어디 투자할지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죠. 그래서 모든 자기 자식을 전부 대학에 보냈어요. 그거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세계 1, 2등을 다퉈요. 그거 잘한 겁니다. 그때는. 왜냐하면은 ROI가, 교육에 대한 투자 ROI가 15%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5%대로 떨어졌어요. 대학 안 갑니다, 이제. 일본은 이미 그 현상이 왔죠. 교육에 대한 투자해도 큰 부가가치가 없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부동산이 뭡니까? 서민들이,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재산의 거의 전액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정령퇴임 하면서 집 한 칸 마련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떤 혜택을 받았냐면요, 부동산을 어디를 살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사는 지역에 사면 10년 있으면 2배씩 올라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제일 큰 재산이 내 아무 생각 없이 묶어놓고 있으면 2배씩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대 교수라 여기저기 제가 투자를 해봤거든요. 금도 해보고 이거. 제가 2배를 만들어서 나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반토막 내고 나온 경우는 많은데 투자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유일하게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한 제 아파트는 2배가 됐어요. 그런데 제 투자 금액 중에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게임 끝난 거예요. 왜 이게 2배가 되고 3배가 되냐? 경제 역동성이 있으면 2배, 3배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한때 ROI가 20%가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10%짜리 이자 받다 써도 투자에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25%씩 막 올라갔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5%로 떨어졌어요. ROI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 보면 제가 깝깝하죠.
아파트가 가격이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갔고 ROI는 5%가 안 나오고 주식 투자나 똑같아요. 부동산에 하느니 주식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금이 많이 빠져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메리트가 현저하게 성장률이 떨어지면 현저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투자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한테 불리하게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2002년도 전까지 69년부터 2002년도까지는 8%대 성장을 했는데 이것이 2002년도 이후에 3%대로 떨어진 거예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있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5년 내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앞자리 0자 찍는다 그랬어요. 제가 왜 그렇게 확신했는 줄 아세요? 일본을 보니까 그래요. 제가 일본 절대로 우습게 볼 국민이 아니라고 제가 몇 차례 얘기합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잘난 이유는 도전정신 때문에 잘났는데 우리 도전정신이 일본같이 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9%였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 보십시오. 코로나 나오기 전에도 일자 찍는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제는요, 가만히 놔두면 0%인 거예요. 죽기 살기로 누군가 열심히 해야 이게 플러스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류 경제사가 저희한테 주는 교훈이에요. 국가 막론하고요, 모든 국가가 지난 10만 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0%였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0%예요. 정말 희한한 짓을 해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거 시작한 게 딱 200년 됐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서 200년 전부터 기업가 정신, 혁신 의지를 고취하면서 여러 가지가 짬뽕이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부가 가지고 있던 독점적 권한을 민간한테 위양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민간의 도전 의지, 혁신 의지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든지 0%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40년 동안 막 8%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8% 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를 언론인들이 묘사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정말 표현 잘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민들 개개인이 앞자리 0자 찍는 거 안 믿어요. 우리 그동안 해왔던 게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될 거야.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양동이에다가 개구리를 담고 개구리가 체온 변화를 못 느낄 정도로 천천히 가열을 하면 삶아 죽는다는 거예요. 못 도망가고. 과학적 사실은 아닙니다. 이걸 또 하버드 대학 무슨 생물학 교수가 진짜로 해봤대요. 그렇게 되는지. 그랬더니 아무리 천천히 가열을 해도 죽을 때 되면 다 도망간다 그러더군요. 근데 이게 우리 경제 현상을 묘사할 때는 되게 흥미로운 멘트예요. 딱 우리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위험한 얘기지만 차라리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되느니 경제 환란을 한번 맞았으면 좋겠어요. IMF 때 같이. 마이너스 6% 한번 기록하고 막 기업들 도산하고 퇴직하고 난리가 한번 나서 우리 국민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금모기도 하고 정신 다시 한번 바싹 차리게. 그러면 어디 하나 부러지고 깁스하고 다시 회복해서 8% 갑니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일본같이 서서히 죽어갈 것 같아요. 끓는 물 속의 개구리입니다. 저는 지금 위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인지조차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히 기성세대를 무슨 얘기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 스펙 관리 하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도 야, 그 스펙 관리 못하게 무슨 뭐 블라인드 면접해라 뭐 이거 하지 않습니까? 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스펙 관리를 학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국민 모두가 직업과 관련 없이 모두가 스펙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90년대 신입사원 시절의 삶과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펙 관리하고 있는지. 뭘 이렇게 계산해서 챙기는 게 무지 많아요, 지금. 직업과 관련 없이. 한방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90년대 때 뭐 계획표 작성하고 사셨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도전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스펙 관리하고 있어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그냥 빠르게 얘기하자면 뭐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인구 고령화. 이게 이제 이런 이유, 2002년도부터 한 10년 동안 이렇게 한 이유 한두 가지를 소개하면 이건 과학이에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도파민 분비량이 떨어져서 도파민이 위험 선호도를 결정해요. 내가 위험한 일, 투자를 하는데 고위험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도파민의 분비량이에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분비량이 나이가 먹으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위험 선호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인구 고령화 때문에 전체 인구에서 노동 가능 인구에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니까 도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거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출산 장려 운동하고 다시 젊게 만들어야 돼요. 별 방법을 다 해보시면 되나? 안 돼요. 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민 정책입니다. 베트남에서 수입해다 써야 돼요. 미국이 그걸 해서 성공한 겁니다. 지금 뭐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가 제가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경영자는 칼라루에 서 있는 사람이다. 제가 그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칼라루에 서 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내가 사는 곳이 익숙하면 혁신 못합니다. 미국의 혁신을 누가 하냐면 이민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생경하니까 혁신하는 거예요. 정신 바싹 차리고. 경영에서 왜 혁신이 많이 나오느냐? 경영자는 칼라루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칼라루에서 정신 조금 한눈 팔면 죽으니까. 한 방에. 그래서 혁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환경이 익숙해졌다 생각되면 빨리 바꾸세요. 혁신하려면, 도전하려면 내가 불편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의견을 듣는 게 좋아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혁신을 합니다. 제가 좀 내용을 생략하고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가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혁신 의지가 또는 기업가 정신이 꺾여 있는데 그 치료책 한두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해결책. 그러면 도전이라고 인류 역사에서 도전한 국가, 도전한 사람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도전했는가를 가서 보면 가장 핵심 키워드는 자유예요. 그래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정부를 향해서 규제 풀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도전하니까 그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한 정부는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북돋기 위해서 내가 수행할 수 있는 나의 무기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민간이 혁신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제 풀어달라는 얘기 많아요. 맞아요. 그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을 테니까 기업인들이 다 공감하는 얘기죠. 저는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부를 향해서 내가 회사 사장이에요. 정부를 향해서 규제 풀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혁신 의지를 가지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회사에 가서 종업원과 나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내 기업을 혁신하려면요, 내가 종업원들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장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업원들은 내가 조금 한눈 벌면 말 안 듣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규제 문서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쓰시잖아요.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당신 연봉이 얼마고 잡 스펙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어요. 너 회사 들어오면 3천만 원 받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돼. 나는 들어와가지고 지역 담당 무슨 뭐 영업을 하든 정확하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그걸 가지고 KPI 만듭니다. 키 퍼포먼스 인덱스를 만들어서 제가 그걸 잘 수행했으면 그 초과 달성했으면 성과급 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저는 그 시대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사장이 모든 혁신을 자기 혼자서 해야 돼요. 많은 회사들 사장님들을 만나면은 사장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회사에서 회사의 진짜 혁신적인 일은 나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종업원들은 내가 시키는 일만 해요. 왜냐하면 그 규제 문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와 나와의 관계나 나와 종업원과의 관계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풀어야 될 제일 큰 숙제가 그거예요. 내가 기업의 성과를 올리는데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자기가 그렇게 그동안 해와서 그래요. 생산 함수 가지고 효율성 가지고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은 종업원들한테 항상 뭐를 가르치냐면 디스플린을 가르쳐요. 규율. 회사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목표 줍니다. 뭔가 남들보다 잘해야 돼요. Something better. 남들보다 더 빨리 해야 돼요. Something faster. 남들보다 싸게 해야 돼요. Something cheaper. 경쟁사하고 항상 비교하면서 뭔가 쟤네들보다 효과적으로 하면 내가 성과급 줄게 이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3만 달러가 넘어간 시대의 경쟁은 혁신 함수를 건드리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 사례를 너무나 잘 보여준 게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다고 어느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기업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회사에서 회사 그동안에 훌륭한 전략으로 돈을 30년 벌어왔어요.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항공사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항공사도 도산위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혁신 함수를 건드린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현재 잘하고 있는 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의 한 20%, 30%를 띄어다가 신규 사업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게 hedging하는 거예요, 내가. 그 혁신 함수를 건드리려면 보통 회사들은 사장 혼자서 혁신 함수를 생각해요. 나머지 종업원들은 생산 함수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됐는데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는 종업원의 상당 숫자가 혁신 함수를 담당하는 일을 사장과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종업원들은 사장과 똑같은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회사는 그런 산업에 있거든요. 끊임없이 변하는 산업에 있으니까 종업원들한테 잡 스펙을 쓸 때 너의 시간의 70%나 80%는 정해진 일을 하고 나머지 20, 30%의 일은 네가 일 찾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20% time off라고 해요. 근데 그걸 제도화시켜도 종업원들이 이거 내가 20, 30% 그냥 놀고 있는 거 혹시 상사한테 뭐 야단 맞는 거 아니야?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에서 자원 배분 기능을 해요. 그래서 한쪽 레그가 알파벳의 한쪽 자회사가 지금 돈을 현재 대부분의 돈을 벌고 있는 검색 엔진, 독점 사업입니다.
그 나머지는 돈이 안 되는 신규 사업, 뭐 무인 자동차니 뭐 딥러닝이니 이런 겁니다. 근데 앞으로 세상을 바꿀 산업이에요. 이쪽 투자를 안 하게 돼 있거든요. 보통 기업들이. 그러니까 종업원들한테 또는 회사의 투자액을 70대 30% 또는 80대 20%냐 여기서 지주회사에서 결정해서 배분해버립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빨리 이렇게 가야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몰빵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혁신 함수를 건드려야 되니까. 이게 도전 영역이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것도 안 갖고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시절이었으니까, 예. 규율할 수 있는 산업지수도 없었으니까 70년대, 80년대에는 모든 게 다 혁신이었죠,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는 모든 산업의 세팅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산업에서 전부 강자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건드리는 거는 다른 얘기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전력을 갖추려면, 회복하려면 이게 되게 제가 무슨 인문학자가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숭고한 목표를 세워라.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러면 도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 조직 분야에 널리 회자되는 지난 100년 동안 회자되던 우화가 하나 있어요. 벽돌공의 우화라고 불리는. 벽돌 쌓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이 물어요. 첫 번째 벽돌공한테 너 벽돌 쌓는 이유가 뭐냐? 제가 존재 이유를 전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벽돌 쌓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70년대의 기업인 같이 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이야. 생업으로 나 지금 벽돌 쌓고 있어. 내가 벽돌을 쌓든 무슨 구들장을 놓든 관계없죠. 그걸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나는 일당 10만 원을 받고 오늘 아침 9시에 저녁 6시까지 일하면 10만 원 받아가서 집에 갈 때 빵 사갖고 가서 내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 거야.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벽돌을 쌓고 있어. 이게 다릅니다. 생업을 하고 벽돌 쌓는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사람은 묻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저는 모 건설 회사의 직원입니다. 한 달에 월급 30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지금 건설 시공을 하고 있는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저의 직업을 성실하게 투철한 직업의식을 갖고 직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갈 겁니다. 제가 교수를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저희 출퇴근 시간도 없거든요. 근데 저는 9시에 딱 무조건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교수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 딱 합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못 받는 거예요. 직업인으로서의 교수의 삶을 살면 노벨상 못 받습니다. 노벨상 받는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이에요. 제가 물어봅니다. 당신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벽돌 쌓는 일을 하는데 그 벽돌 쌓는 이유가 세 사람이 다 달라요. 한 사람은 생업으로, 한 사람은 직업으로,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세 사람한테 갑자기 부모로부터 상속재산을 1,000억을 받았어요. 제가 거의 확실합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벽돌공은 그 다음 날로 그만둘 거예요. 벽돌 쌓는 일을. 지금 벽돌 쌓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나한테.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요, 1,000억을 받든 안 받든 관계없습니다.
이 벽돌 쌓는 일이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활동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나의 존재 이유예요, 이 벽돌 쌓는 게. 그래서 천억 받아도 쌓여. 누가 훌륭한 성당, 결과물을 내겠느냐? 세 번째 사람입니다. 누가 위대한 기업을 만들 거냐면 생업으로 생각하는 사람, 내가 기업 경영을 생업으로 생각하는 사람,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 사람. 숭고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기업이든 직업 관련 없습니다. 이 얘기를 최근에 안젤라 다크워스라는 임상 심리학자가 책으로 써서 낸 책이 그릿이라는 책이에요. 영어 표현에 그릿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일에 대한 열정과 끈기예요. 근데 우리 경영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알려진 하나의 이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그 일에 대한 열정과 끈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직업과 관련 없이.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제 뭐가 질문이냐?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에 대한 열정과 끈기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열정과 끈기를 안 갖고 일을 하느냐 이거죠. 그 근원을 따져본 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 근원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하는 일이 숭고한 목표를 달성한다고 생각을 하면 일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생기고 그래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순교입니다, 여러분. 어느 직분에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에서는 있어요. 그 종교가 뭐든 간에.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는요, 목숨을 던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돼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나 자신은 나의 그 종교적 신념이 나의 삶의 이유예요. 제가 그 종교적 신념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들의 직업, 일에 대한 숭고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위대한 기업, 위대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경영자는 지금 제가 얘기한 기업을 왜 하느냐 물어보면 이런 답변들을 했던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식한테 상속재산 주식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기업인들 만나면, 특히 창업자를 만나면 아주 나스티한 질문을 가끔 이런 거 던지죠. 왜서 그렇게 열심히? 100억 하면 되실지 왜 1000억 만들려고 그러세요? 회사한테 실제로 대답을 그렇게 못하지만 쪽팔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거든요. 숭고하면 70년대 기업인들 중에는요, 진짜로 그렇게 믿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심 때문에 기업 경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게 안 맥혀 들어가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거죠. 주커버그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 뭐 돈을 몇십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기업 열심히 하세요? 이런 답변을 합니다. 숭고해요. 그래서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순교를 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죽기 하루 전까지 일하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산악인 중에 가장 존경하는, 지금 세상 버렸지만 박영석 대장인데, 박영석 대장과는 다른 산악인과 다르게 산을 올라가는 이유가 달랐던 거예요. 대부분의 산악인들은 서밋 헌팅, 등정주의라 그래요. 목표를 정해놓고 나 이번에 에베레스트를 올라가야 돼. 나 에베레스트 8,000m급 14자를 정복해야 돼. 기업 경영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100억 목표 달성해야 돼. 1000억 목표 달성. 등정주의입니다.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박영석 대장은 그냥 산 올라가는 게 나의 사명이고 나의 기쁨이었어요. 이 사람한테 기자들이 인터뷰했거든요. 당신 왜 그렇게 산을 올라다니냐고. 답이 이거예요. 나는 아마 저 히말라야에 한번 갔다 오면 체력이 완전히 소진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한 달 정도 휴식을 갔는데요. 자기는 그 시간이 제일 살기가 힘들대요. 서울에 있는 동안에 이거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히말라야에서 고생하고 눈밭에서 뒹굴 때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과 8,000m 저걸 목표로 갖고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산악인들은 박영석 대장 같은 등정주의가 아니라 등로, 그 하는 중에 즐기는 거예요. 말로리 같은 산악인한테 기자들이 물으니까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올라갑니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우시면 근성이 생기고 열정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시계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대충 시간이 됐죠. 제가 조금 초과한 것 같은데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한두 개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가슴속에 내재되어 있는 동물적 야성을 꼭 찾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